네,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시장이 참 답답하죠. 만약 투자금을 계속 모든 주식에 넣어놓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더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은 이 종목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미리 대본을 보니까 원래 이런 명칭이 증시엔 존재하지 않지만 신발주를 고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언제였죠? 올 초였나 작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아마 방송을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때 화승인더라고. 네네, 맞아요. 화승엔터 해가지고 아디다스 향 물량 증가로 해가지고 네네. 물론 방송 후에는 주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급등해가지고 네네.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 이제 신발 쪽 좀 봤었는데 아니 근데 다시 보니까 이쪽 OEM 업체뿐만 아니라 또 신발과 관련된 회사들 주가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또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특히 대표적으로 요즘에 휠라코리아도 사실 신발 네. 관련주죠. 네. 근데 이제 신발이라는 게 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저도 여의도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은 직장인분들이 그냥 정장에 네. 운동화 신고 이렇게 맞아요. 스니커즈 네, 많이 신고 네. 다니던 거 예전에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그만큼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뭐 문화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발 쪽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패션화라는 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이제 장르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행은 물론 탈 수는 있지만 의류랑 다르게 이쪽은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 신발 카테고리라는 것 자체가 네네. 패션 쪽 이게 운동화 쪽이 계속해서 불황이 없을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지금 글로벌 점유율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여전히 매출 잘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또 히트 쳤던 것 중에 하나가 어글리 슈즈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예, 네. 휠라코리아가 사실 그것도 출시를 해가지고 ABC 마트에서 사실은 예전에 순위에도 없던 회사예요, 사실. 근데 맞아요. 어글리 슈즈 하나 해가지고 작년도에 보니까 매출 4위로 등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디스럽터라는 이제 네네.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뭐 이게 착용해본 건 지금 아닌데 저 나오고 있는 저겁니다. 저겁니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10대, 20대가 굉장히 둔해 보이긴 하는데 네. 정말 많이 신고요. 저게 굉장히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저는 저거 왜 저렇게 어글리 슈즈를 매신나 예전에 그랬어요. 느리신 거예요. 패션에 굉장히 느리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저도 네. 제가 조카가 있으니까 네네.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물어봤더니 너무 편하대요. 편하고 이제 그냥 남 신경 안 쓴대요. 뭐 저게 어글리 슈즈처럼 못생겨 보일 수도 있지만 네네. 그냥 자기 개성 있지 않냐. 뭐 레트로라고 하는데 벗고 그래서 그런 열풍을 좀 잘 자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휠라코리아 뭐 주가 상승은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있어서 뭐 당연한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휠라코리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발 관련주들 많이들 봤는데 작년에 화승인더 또 화승엔터는 주로 이제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 쪽인데 네네. 일단 근데 나이키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좀 보니까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신발을 만드는 건 아닌데 네. 백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발 원단을 이제 한마디로 납품을 하는 거죠, 나이키에. 직접 그러니까 OEM, 그러니까 화승엔터 같은 건 신발을 직접 만들어요. 네네네. 만들어서 주는데 이 회사는 신발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신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원단을 좀 제공한다. 그래서 백산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오늘도 네.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원고 다 작성하고 보내드렸는데 저는 오늘 어제 밤에 이 원고 다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갈 거라고 생각을 장중에 급등해서 네, 장중에 급등했더라고요. 좀 약간 황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여전히 싼 거는 맞는데요. 뭐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스포츠 신발하고 차량 내장재 이제 들어가는 원단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제조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쪽의 매출 비중이 한 80%될 정도로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확인해 보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튼 있죠. 네. 그쪽에도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소재가 그래서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번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최신물산이라고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기능성 원단, 뭐 가방이나 텐트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단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세실업이 어제 주가 폭락한 이유가 자회사 한세MK가 실적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적자가 충격이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근데 백사는 좀 반대로 자회사가 또 효자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실적 발표한 날은 좀 미지근했는데 오늘 좀 시장 안 좋지만 갑자기 좀 주가 올라갔는데 1분기 실적도 좋은데 증권사 평가하기로는 지금 EPS가 올해 EPS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지금 한 10배 정도 되는 주가가 12,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봐도 10배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휠라코리아만 봐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 받고 있는데 성장하는 카테고리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지금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좀 저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좀 높아 보이고 충분히 지금 10,000원 넘었잖아요. 근데 네네. 뭐 어제 방송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 한번 좀 찍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매수 접근을 하면 좋아요? 지금 당장이 나아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 상황이 네. 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지금 보시면 이제 윗꼬리 달았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누군가 이제 사서 물린 사람들도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추격을 뒤늦게 한 거죠. 그래서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조정이 좀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음 주 정도에 좀 눌러줄 때 들어가시 10,000원 이하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저희가 제약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긴 하나 최근에는 좀 많이 소외됐었고 실적 시즌을 또 들어가면서 또 주가의 소외감도 많이 느꼈었고요. 근데 오늘 해주시고자 하는 얘기는 임상보다 기술 수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사실 좀 뭐 약간 시리즈별로 좀 할 생각인데 네네. 그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기초 지식 뭐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내용은 왜 한국의 회사들이 한미약품도 그렇고 유황영양도 그렇고 그냥 임상 3상까지 다 하고 나중에 자기가 신약 개발해서 그냥 판매하면 훨씬 더 마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모든 돈이 내 돈이죠. 네. 네. 근데 왜 굳이 안 그러느냐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예전과 환경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고 그냥 네. 무주공산이었습니다. 만들면 내가 신약 개발하면 그냥 다 떼돈 버는 거였죠. 근데 네. 지금은 비슷한 신약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경쟁이 일단 치열해졌고 정부에서 자꾸 약간이나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실 임상 3상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은 반인데 네. 임상 3상 비용이 제가 이제 뭐 저희 이제 연구원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2조 정도 보통 2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성공하면 다행이잖아요. 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냥 돈이- 없어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외국의 뭐 글로벌 파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한국의 한미든 뭐 유황약이든 만약에 2조 원 썼는데 날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거의 회사가 망할 네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삼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나 유황, 우리나라 뭐 중소 뭐 이렇게 바이오 회사들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대부분은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상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네네. 100%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당연히 뭐 저라도 그냥 끝까지 가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해 봤을 때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기술 수출 쪽으로 좀 그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트렌드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특히나 더 그런 쪽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제약사들의 전략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하는 전략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가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Q라고 하잖아요. 물량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P 단가가 오르든지 비용 C 코스트인데 코스트를 낮추든지. 네. 근데 Q는 뭐 좋죠. Q 같은 경우는 뭐 고령화 사회니까 나쁘지 않은데 결국 P를 올리고 이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P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그 희귀질환 치료제 요즘에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쪽에 대해서 그 단가가 보통 일반 이제 그 희귀 질환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5배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단가가. 그래서 희귀 질환 치료제는 이제 미국에서 환자 수가 20만 명 이하인 네. 그걸 좀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전에 보니까 로쉬의 그 아바스틴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게 신장 세포 함종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했는데 상당히 생소하잖아요. 흔히 걸리는 어, 질환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 흔히 걸리지 않다 보니까 약이 별로 없는. 예, 없어요. 네. 아무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침을 찍어놔. 그러니까 침 발라 놓는 거죠. 침을 네네. 먼저 발라 놓고 이거를 난 개발을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특허 신청을 해 놓고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건 거의 독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가가 비싼 건 좋은데 문제는 환자 수가 너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응증을 늘려요. 여기다 대장암 놓고 네. 하나씩 나중에 개발해서 이제 첨가시켜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신장암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장암도 나중에 치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응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개념인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이제 요즘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지는데 Q까지 늘릴 수 있어서 네네.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비용 낮출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기술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중항체라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우리 몸에 약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제 그 반응을 합니다. 새로운 게 들어가면 다 배출하려고 그래요. 다 적으로 알죠. 네, 다 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처음엔 잘 효능이 안 되는데 네네. 자꾸 먹으면 이제 효능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약들도 항암제도 투입을 했을 때 약 효과가 생기려면은 약을 최대한 오래 몸에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미약품이 만든 그 기술이 있어요. 그 랩스커버리라고. 그 사노피에서 나온 그 신약인데 거기다가 약간 무거운 물질, 단백질 같은 거 달아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약이 무거워지게 하는 거죠. 안 빠져나가게. 그게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럼 다른 치료제로 이 기술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신약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미약품 이거 쓰면 되거든요. 기술만 네. 갖다가. 그리고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이 항체를 가지고 두 개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하나가 안 돼도 하나를 또 나머지 치료할 수 하면 되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ABL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이런 걸 하고 있고, 아까 펩트론 같은 회사가 이제 플랫폼 기술, 아까 한미약품의 네네. 그런 비슷한 기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이렇게 길게는 못 하겠지만 좀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제 플랫폼이나 이중항체들이 각광받는 이유가 이런 전략들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염성환 차장이 오늘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요.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이 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을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금요일 이 시간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